살아오면서 이젠 사람 보는 눈이 좀 생겼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나이를 먹으면 저절로 사람 보는 눈도 생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더군요. 여전히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믿었던 만큼 상처받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뒤통수를 맞습니다. 겉으론 친절해 보이고 말은 공손한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다가 정작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되죠. 겸손해 보이던 이면에 교만이 숨어 있었고 듬직해 보였던 사람의 내면엔 조급함과 이기심이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너무 쉽게 마음을 연다는 데 있습니다.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표정이나 태도 하나에 성급히 사람을 판단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정도면 사람 좀 볼 줄 안다는 자신감 아닌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방심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결정적 순간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10년을 알고 지낸 사람에게도 낯선 얼굴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그제야 본성이 드러난 것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감정이 극단에 이르렀을 때 드러난다. 즉, 평소에 평온한 모습이 아니라 감정이 요동치는 순간에야 비로소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사람을 꿰뚫어보는 5가지 결정적 순간을 소개합니다. 행복할 때, 분노할 때, 거짓말할 때, 과시할 때, 그리고 고통을 견딜 때. 이 5가지 순간에 숨어있는 단서를 읽을 줄 안다면 그 어떤 사람도 더 이상 의외의 얼굴로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부터 그 통찰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5가지 순간, 그 핵심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웃는 이유를 보라. 겉의 미소가 아니라 그 미소가 왜 나왔는지를. 화낼 때의 본성을 보라. 말이 아니라 분노의 반응에서 진심이 튀어나온다. 거짓말하는 순간을 보라. 감추는 자는 결국 두려운 자다. 과시하는 순간을 보라.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가장 부족한 것일 수 있다. 고통을 견디는 태도를 보라. 말없이 버티는 사람은 조용히 사람을 울린다. 이제 이 5가지를 하나씩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웃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웃고 있으면 호감을 느끼고 그 사람의 성격도 괜찮을 거라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웃는 표정이 아니라 웃는 이유입니다. 누구나 기쁘지 않아도 웃을 수 있고 진심이 아니어도 웃는 얼굴을 지을 수 있습니다. 웃음은 가장 따뜻한 감정 표현이지만 동시에 가장 교묘한 위장이기도 하죠. 중요한 건 웃는 모습이 아니라 웃게 되는 이유를 파악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남이 실수했을 때 킥킥 웃고 누군가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 입꼬리를 억지로 들어 올립니다. 그 웃음 속엔 시기와 조롱이 담겨 있죠. 반면 진심으로 남의 성공을 축하하며 함께 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웃음은 결코 억지로 흉내 낼 수 없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웃음은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저는 사람을 만날 때 그가 언제 웃는지를 봅니다. 유머에 웃는지, 불행에 웃는지, 아니면 불편한 순간에 어색하게 웃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이 보입니다. 예컨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의 실패를 즐기는 듯 웃는 사람이라면 그는 내면에 우월감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경쟁자의 성공에도 진심으로 박수치며 웃는 사람은 두려움보다 여유가 많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임에서 한 후배가 발표를 맡았는데 긴장 탓에 실수를 연달아 했습니다. 대부분은 조용히 지켜보거나 안쓰럽게 바라봤지만 한 사람만은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무례함과 우월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은 남의 약점을 통해 자신이 더 나은 존재라고 느끼는 사람이구나. 웃음은 단순한 표정이 아닙니다. 그 속엔 감정, 성격, 욕망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걸 웃음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음은 가장 매력적인 동시에 가장 위험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진짜 마음은 기쁠 때, 특히 그 기쁨의 이유를 살펴볼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람을 보려면 웃는 얼굴만 보지 말고 왜 웃는지를 보세요. 그 웃음이 진심인지, 조롱인지, 아니면 자기 방어인지. 이걸 읽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어떤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자주 웃습니다. 말끝마다 웃음을 섞고 혼잣말처럼 웃으며 대화를 흐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첫째는 진심으로 유쾌하고 긍정적인 성향이거나 둘째는 불안과 긴장을 감추기 위한 방어 기제로 웃는 것입니다. 상대를 편하게 하려는 듯한 웃음도 실제론 자신의 불편함을 숨기기 위한 경우가 많죠. 실제로 이런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시도하면 웃음이 잦아들고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웃음이 줄어들수록 말의 무게가 늘어나고 말의 속도가 느려질수록 감정이 얼굴에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지점이 바로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웃음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어떤 이는 웃으며 다가오지만 그 웃음이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에서만 나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면 표정은 급격히 굳고 침묵으로 바뀌죠. 반대로 상황이 어떻든 일정한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은 감정이 잘 정돈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웃음은 진심이 몸에 밴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미소입니다. 사람을 볼 때 웃음은 단서이자 방향입니다. 그 단서를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잠시 멈춰서 관찰해 보세요. 그 웃음이 나에게 건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웃음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안에 숨은 감정도 복잡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겉으로는 환하게 웃고 있어도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웃음이 때로는 관계를 조종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화를 내는 대신 웃음을 사용합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혹은 상대의 마음을 사기 위해 부드럽게 웃죠. 이 웃음은 거절 대신 수용을 가장하고 비판 대신 공감을 흉내내기도 합니다. 특히 관계 초반엔 이 웃음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점점 그 웃음이 감정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의도된 전략임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늘 밝게 웃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웃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제야 그 웃음의 진짜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 웃음이 친절함이 아닌 부담감에서 나온 것이었는지 아니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는지 말이죠. 그렇기에 웃음을 단지 긍정의 상징으로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의 층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태도 중에서도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웃음입니다. 그래서 이 웃음이 단지 기분 좋은 표현인지 아니면 불편한 진심을 감추는 포장인지 구별하는 눈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기쁠 때의 표정만이 아니라 웃음이 멈추는 순간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감정이 무너지는 순간엔 어떤 얼굴이 드러날까요? 이제 두 번째 단서입니다. 바로 분노입니다. 사람을 알기 위해 우리는 종종 말보다 태도를 봅니다. 하지만 그 태도조차도 평온할 땐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죠. 진짜가 드러나는 순간은 바로 감정의 컨트롤이 무너질 때입니다. 그 중에서도 분노는 인간 내면의 가장 원초적인 면을 보여주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 감춰져 있던 진심이 무의식 속에서 빠르게 튀어나옵니다. 말투, 눈빛, 표정, 목소리의 떨림.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내면을 낱낱이 비춥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면서도 말은 점잖게 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 뒤에선 차가운 눈빛이나 혀끝에서 맴도는 비난의 어투가 숨어 있죠. 반대로 어떤 이는 소리부터 지르고 상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공격적인 말을 던집니다.
둘 중 어느 방식이 더 나쁘다고 할 순 없습니다. 중요한 건 분노의 형태가 그 사람의 내면 구조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비슷한 상황에서도 한 사람은 내 마음 정말 아프다라며 조용히 속상함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은 내가 뭘 알겠어 하면서 과격한 언사로 상대를 몰아붙입니다. 전자는 감정을 말로 소화하려는 사람이고 후자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폭발시키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회사 회의 중 작은 실수 때문에 발표 자료가 엉망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 순간 상사 한 명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걸 이렇게밖에 못하냐? 그 말이 끝날 즈음엔 손으로 탁자를 내려치고 얼굴이 붉어졌죠. 그 옆엔 괜찮아, 우리 같이 해결하자 하면서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둘의 차이는 단순한 성격이 아닙니다. 위기 앞에서 드러나는 본성의 차이입니다. 분노의 민낯을 볼 때 유의해야 할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강도의 적절성. 실수가 약간 있었는데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 과하게 반응하는가? 그런 반응은 감정의 균형이 무너진 징조일 수 있습니다. 둘째, 대상과의 거리감. 누군가에겐 온화하고 누군가에겐 폭군처럼 대하는가? 약한 상대에게만 화를 내고 강한 사람 앞에선 온순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건 권력의 불균형 속에서 자신이 속한 위치를 지키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분노 뒤 태도 변화. 화를 낸 후에도 미안함과 반성이 있는가? 혹은 뒤돌아서도 남 탓만 하는가? 감정을 발산하고 나서도 자신의 말과 태도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그릇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노를 단순한 감정 폭발로만 보지 않고 그 안에 담긴 결정과 패턴을 읽는 눈이 필요합니다.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이 꼭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늘 침묵하거나 웃는 얼굴만 하는 사람도 감정을 회피하거나 억누르는 습관이 몸에 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 한번 크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터질 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주변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드러내는 방식만큼이나 분노를 참는 방식도 함께 살펴야 사람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중년의 남성을 떠올려 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온화했습니다. 어디서든 예의 바르고 불평을 잘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가족 모임 자리에서 사소한 의견 차이 하나로 얼굴이 붉어지더니 20년간 참아왔던 가족에 대한 불만을 폭풍처럼 쏟아내더군요. 평소에 전혀 짐작할 수 없었던 말들이 그날은 감정의 분수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분노는 그 사람의 내면 창고를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오랫동안 정리하지 않고 쌓아둔 감정, 말로 풀지 못하고 덮어둔 상처, 그리고 외면한 불만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 하나 주의 깊게 볼 점은 화가 났을 때 말보다 행동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은 훈련된 사람일수록 조심할 줄 압니다. 하지만 손끝, 표정, 자세는 그 사람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죠. 책상을 쾅 치거나 발을 구르거나 혹은 침묵으로 상대를 위축시키려 하는 등 이런 반응은 모두 그 사람의 분노 사용 방식을 보여줍니다.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일종의 힘의 사용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를 이용해 상대를 지배하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분노를 통해 관계를 단절하려 하죠. 그래서 화를 내는 방식은 그 사람이 인간관계 전략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노의 민낯은 대체로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드러납니다. 일상에서 주고받는 작은 갈등, 사소한 오해, 혹은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순간 등 이런 틈새에서 감춰왔던 진심이 확 드러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를.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화를 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지어선 안 됩니다.
분노는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만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그 사람의 성숙함과 인격을 보여주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화를 낸 후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며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화를 낼 땐 분노하고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책임을 돌리고 있다면 그건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이 겉모습 뒤에 감춰온 진짜 모습을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노를 목격했을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분노가 누구를 향했는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언제나 자신보다 약한 대상에게만 화를 냅니다. 직장에서는 부하 직원에게, 가정에선 아이에게, 사회에선 서비스직 종사자에게. 그 분노는 정의가 아니라 위계에서 나옵니다. 반면에 진짜 성숙한 사람은 상대가 누구든 감정을 상대방의 인격과 분리해서 표현할 줄 압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 자체에 집중하지 사람 자체를 공격하지 않죠. 이 차이가 사람의 깊이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해야 할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서운 침묵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직접적인 언쟁은 피하지만 눈빛이나 분위기, 냉소적인 태도로 상대를 위축시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공기가 때론 고함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화가 났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가? 분노를 다루는 방식은 그 사람의 과거, 자라온 환경, 감정 사용법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바라보는 건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과도 같습니다. 분노는 사람의 내면을 강하게 흔드는 감정의 파도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심은 꼭 그렇게 요란하게 드러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은밀하고 조용하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한 얼굴로 슬며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죠. 그 대표적인 순간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크게 소리치는 분노보다 훨씬 더 조용한, 그러나 때로는 더 깊이 찌르는 진실의 왜곡이 시작되는 순간. 바로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이 가장 깊은 두려움과 약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며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며 살죠. 그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무엇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가? 그 이면엔 어떤 감정이 있는가? 이것을 들여다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거짓말은 스스로 들키고 싶지 않은 결핍이나 상처, 불안의 그림자를 가리기 위한 방편입니다. 체면을 지키려는 방어, 실수를 숨기려는 두려움, 혹은 누군가를 조종하려는 의도까지. 그 모든 게 다 거짓말의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중요한 건 거짓말의 내용보다 방식입니다. 그 말을 할 때 눈빛은 어땠는지, 목소리는 떨렸는지, 말끝에 어색한 웃음은 없었는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인이 중요한 약속을 잊어놓고도 교통이 너무 막혀서라고 둘러댔죠. 문제는 그가 비슷한 말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말은 자연스러웠고 표정도 익숙했지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실수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훈련해온 사람이었고 그 훈련된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더 큰 불신을 만들고 있다는 걸요. 왜냐하면 그 거짓말 속에는 내 책임은 없다는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사람의 책임 회피 성향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자신을 방어하기에 급급하죠. 이런 사람은 신뢰를 쌓기 어렵고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큰 실망을 주기 마련입니다. 또 하나 유심히 봐야 할 건 거짓말을 한 뒤의 태도입니다. 거짓말을 들켰을 때 당황하고 미안해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도덕 감각이 살아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당당하거나 거꾸로 상대를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이 정도는 다들 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반응은 무서운 신호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거짓말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 태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대화나 약속, 감정이 오가는 상황에서의 거짓말은 그 사람의 관계에 대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이기적인 태도죠.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의 말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그럴듯했던 설명이 시간이 지날수록 흔들리고 다른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때마다 우리는 속으로 작은 의심을 품습니다. 이 얘기 예전에 다르게 하지 않았나? 이 의심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모든 말이 신뢰를 잃기 시작합니다. 특히 반복적인 거짓말은 그 사람의 자아방어 기제로 굳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신이 위협받지 않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기만하려는 의도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더 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거짓이 용납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거짓말이 쌓이면 결국 진심을 가려버린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사이에서 진심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아마 거짓말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 자신도 스스로를 잃어버린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짓말은 사람의 두려움을 비춥니다. 누군가 자신이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서 혹은 실패자처럼 보일까봐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은 늘 긴장 속에 살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내면에 자존감 결핍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모든 거짓말이 악의적이지는 않습니다.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 하는 거짓말, 소위 말하는 하얀 거짓말도 있죠. 하지만 그런 거짓말조차도 지나치게 반복되면 관계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담은 관계는 정직한 불편함을 감수할 때 비로소 자랍니다. 편안한 위장 위에 세워진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한 번은 지인이 평소에 너무 예의 바르고 다정했기에 그를 깊이 신뢰하게 됐어요.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그가 제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다르게 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생각해보니 그는 늘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하지 않게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심에서 나온 행동이었겠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친절은 진심이 아니라 이미지 관리였다는 걸요. 사람을 볼 때 거짓말은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그 거짓말이 반복적이고 발각됐을 때도 반성이 없다면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이자 본심입니다. 거짓말을 통해 자신을 포장하려는 사람은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신뢰를 깎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 긴 시간 동안의 솔직함과 일관성 속에서 쌓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스스로도 불안해하고 외로워지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더욱더 과장하고 더 멋져 보이려 애쓰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실제보다 더 멋지게 포장하거나 자신이 전혀 하지 않은 경험을 마치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 우리는 그 속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보게 됩니다. 결국 거짓말은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뿌리 박힌 불안, 부족함, 두려움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그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거짓말을 하는지를 섬세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 순간에야 비로소 그 사람의 본질과 품격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서. 이번엔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이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바로 과시입니다.
과시는 거짓말처럼 조용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훨씬 더 노골적으로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욕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숙함이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말과 태도, 심지어 외모까지 이용해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겉으로는 자신감 있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인정받지 못할까봐 불안하다는 점입니다. 즉, 과시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보완하려는 행동입니다.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은 굳이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태도와 말에서 그 안정감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과 어울리는지를 강조하거나 고급 브랜드, 고가의 물건을 자주 언급하는 사람들. 처음엔 와, 대단하다라는 감탄이 나올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화려한 이야기 뒤에 허전함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 속엔 늘 자신을 증명하려는 조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겸손한 척하는 과시입니다. 저는 잘 몰라요라고 말하면서도 결국 대화의 흐름을 자기 자랑으로 돌리는 경우죠. 이런 겸손 속 과시는 자신에 대한 불안을 감추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말버릇일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살면서 자신의 성취나 좋은 면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하지만 그 표현이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는 듯 반복적으로 나오고 자신의 단점을 절대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건 나를 포장하고 싶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한 지인이 떠오릅니다. 늘 자신이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을 받는지 과장된 톤으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는 항상 바쁜 일정을 핑계로 정작 중요한 약속은 자주 잊었고 그에 대한 사과보다는 요즘은 나를 찾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말로 상황을 덮으려 했죠. 그 순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의 말 속에 진심은 없었고 자신을 특별하게 보이려는 욕망만이 남아있었다는 걸요. 과시는 때때로 말보다 행동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컨대 단체 모임에서 유독 큰 목소리로 자신이 아는 것을 말하거나 누군가의 이야기에 굳이 끼어들어 나는 그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라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죠. 이런 사람은 남들이 무언가를 칭찬받는 순간을 못 견뎌합니다. 그 자리를 뺏고 싶어 하고 그 감탄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싶어 하죠. 이러한 행동의 밑바탕에는 상대보다 우위에 서고 싶다는 경쟁심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인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시는 결국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연스러움에서 진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포장된 말과 꾸며낸 태도는 처음엔 잘 몰라도 시간이 갈수록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또한 과시하는 사람의 말 속엔 나는 다 알고 있다는 뉘앙스가 자주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려 하죠. 이건 단순한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아니라 진짜로 자신이 인정받지 못할까봐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는 불안의 언어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과시가 어느 순간 자기 기만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스로를 포장하다 보면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과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마저 왜곡시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그가 자주 말하는 주제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대화 중에 자주 돈, 지위, 성공, 연결된 사람 등을 언급한다면 그건 단순한 관심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 가장 집착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타인을 과시의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가령 내가 아는 누구는 말이야. 내 친구 중에 이런 사람 있어. 이런 식으로 타인의 이름이나 지위를 빌려 자신의 가치를 올리려는 사람도 많은데
이건 자신만으론 무언가를 증명할 수 없다는 무의식적인 고백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굳이 증명하지 않으며 필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우리는 진짜 신뢰와 품격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욕구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인정 욕구가 존재가 아니라 포장으로 흐를 때 문제는 시작됩니다. 과시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자세히 보면 그들의 삶은 언제나 비교 속에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더 유명한데 그 정도는 나도 옛날에 해봤지. 이런 말투는 타인의 성과나 감정조차 자신을 부각시키는 도구로 삼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더욱 무서운 건 이런 비교와 과시가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은 결국 진짜 자기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항상 남보다 앞서야 하고 항상 뭔가를 증명해야 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감정조차 포장된 이미지 안에 가둬버립니다. 과시가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도 피로감을 느낍니다. 늘 자랑을 들어줘야 하고 늘 맞장구를 쳐줘야 하며 자신의 감정은 눌러두고 상대의 우월감을 떠받쳐야 하니까요. 그래서 과시는 결국 관계를 일방적인 구조로 만들고 그 안에서 진심 어린 교류는 점점 사라집니다. 한 번은 오랜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무심코 요즘은 좀 쉬고 싶어라고 말했더니 그 친구는 기다렸다는 듯 자신이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한참 동안 얘기하더군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내 감정을 듣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나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과시는 종종 외로움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여기 있어.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 말을 돌려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과시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그 속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시가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건 단순한 불안의 표현이 아닌 관계에서의 지배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정확히 선을 그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건 내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일 수 있지만 지금은 내가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역시 성숙한 인간관계에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자주 자신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그 드러냄의 방식과 감정의 출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세요. 과시는 종종 그 사람이 가장 숨기고 싶은 결핍을 가장 크게 외치고 있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할 순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엔 말도, 표정도, 행동도 아닌 고통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의 강함을 목소리의 크기나 겉으로 보이는 성취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진짜 강함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고통을 견디는 그 사람의 뒷모습에서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사실은 크고 깊은 고통을 품고 있는 사람. 그 고통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그 절제된 태도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과 품격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래전 지인 중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갑작스런 부도 위기를 맞았어요. 회사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가족들 역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그분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늘 웃으며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모임 자리에서도 본인의 상황을 전혀 티내지 않았고 누가 봐도 여유롭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죠. 그분이 조용히 혼자 식당 일을 하며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걸 나중에서야 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왜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자존심이 강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꾹 참고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짜 강함이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작은 불편함에도 크게 호들갑을 떨고 세상이 자기만 힘든 듯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고통은 상대적이지만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에서 사람의 크기가 느껴지곤 하죠.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고통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 동정을 받으려 하지 않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더라도 그걸 억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외롭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더 깊은 고독을 안고 살죠. 하지만 그 고독을 견디는 힘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품격입니다. 고통을 견디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그 아픔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내면의 단단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남편이 중환자실에 몇 달째 입원해 있는 상황인데도 그 아내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출근 준비를 하며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살아가는 거예요. 동료들이 힘들면 말이라도 해요라고 걱정하면 그녀는 그저 웃으며 지금은 누가 울면 안 되는 시기잖아요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슬퍼할 권리, 힘들다고 말할 자격이 분명히 있는 상황인데도 그걸 억누르고 누군가가 버텨줘야 한다는 책임감 하나로 자신의 고통을 조용히 삼키는 사람. 그 안에 담긴 단단함과 절제는 어떤 화려한 말보다 강한 울림을 줍니다. 반대로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져도 세상이 자신에게만 가혹하다고 원망하며 주변을 휘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 표현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고통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그 사람의 인격의 깊이를 말해준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품격이란 건 사람이 가장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드러나는 그 사람의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고통을 이용하지 않고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비난이나 핑계를 대지 않는 태도. 그게 진짜 어른스러움이죠. 어떤 사람은 실직 후 가족에게 화를 내며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졌다는 이유로 모든 감정을 밖으로 쏟아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가족들 앞에서는 묵묵히 웃으며 혼자 방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삼키기도 하죠. 그 두 사람 사이의 차이는 단지 성격의 차이가 아닙니다. 고통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다루는 인생에 대한 태도의 차이입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불완전하고 고통은 언젠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고통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순간에 말없이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존경의 감정을 품게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그 깊이. 그게 바로 말없는 강함이 가진 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통을 겉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무조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을 이야기하면서도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에게선 내가 지금 힘들지만 그럼에도 관계는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느껴지죠. 반면에 고통을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방패 삼아 모든 실수와 무례를 정당화하려 들거나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 하는 경우. 이건 고통을 견디는 게 아니라 고통을 도구로 바꾼 태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 품격을 지키는 사람과 고통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요. 묵묵히 견디는 사람들은 종종 주변에서도 잊혀지기 쉽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불만도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용한 그 존재가 사실은 그 공동체를 가장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에서든 조직에서든 말이죠.
고통을 감당하는 힘이 있는 사람은 남의 고통에도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 무게를 안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거나 상처 주는 행동을 하지 않죠. 이게 바로 고통이 사람을 깊어지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나는 이걸 가장 크게 느낀 적이 있어요. 지인이 암투병 중인 아버지를 몇 년간 간병하며 그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았던 일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늘 웃던 얼굴, 늘 조용히 들어주던 태도. 그건 그냥 성격이 아니라 자신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말들이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사람은 말보단 태도로 기억된다. 그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구나 싶었죠. 우리는 종종 자기 감정을 소리내어 표현하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주고 조용히 버티는 사람은 지나쳐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존경받아야 할 사람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 고유한 단단함은 결코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깊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꿰뚫어보는 5가지 관찰. 사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철학의 핵심에는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말하고자 했던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삶의 본질은 고통이며 인간은 그 고통 속에서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고 말했죠. 그의 유명한 말 중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격렬한 분노 속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단지 화를 낼 땐 조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이 가장 휘청이고 흔들리는 순간에야 그 본성의 민낯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쇼펜하우어의 삶도 그 철학을 증명하듯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자살, 어머니와의 극심한 갈등, 사회적 고립, 그리고 철학자로서의 인정 부족. 하지만 그는 타인과의 경쟁이나 세상의 평가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길을 선택했죠. 그의 고통은 철학이 되었고 그 철학은 결국 사람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통찰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행복할 때 진짜 욕망이 드러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쁨을 관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에 기뻐하는지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그 뿌리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뜻이죠. 어떤 이는 물질적 성취 앞에서 또 어떤 이는 남의 불행을 마주할 때 기뻐합니다. 그 웃음의 의미를 읽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본질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짓말과 과시에 대해서도 쇼펜하우어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보이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자존심이 아니라 불안과 비교에서 비롯된 심리라고 보았죠. 그래서 그는 겉으로 드러나는 언변보다 그 사람의 태도, 평소의 일관성,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말하길, 대중 앞에서 보이는 모습은 연극일 수 있다. 진짜 인간은 그 무대 뒤에서 드러난다. 우리가 과시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연극이 어떤 대본으로 구성됐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과시는 가장 인간적인 욕망이자 가장 위험한 자기기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통. 그는 고통을 삶의 필연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느냐에 따라 인간의 품격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강조했죠. 단순히 인내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타인을 향한 배려를 잃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며 고통을 조용히 견딜 줄 아는 사람. 그가 보기엔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존재였습니다. 이 5가지. 웃음, 분노, 거짓말, 과시, 고통. 이 모두는 인간의 진심을 감추기 어렵게 만드는 틈입니다. 그 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장 뚜렷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이나 화려한 말솜씨보다 이 5가지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결국 사람을 제대로 아는 힘이란 그의 이성과 논리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진짜 감정의 순간을 어떻게 포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평소엔 감추고 살아갑니다. 가면을 쓰고 말을 꾸미고 겉모습을 정돈하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진짜 얼굴을 보지 못한 채 겉껍데기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가 드러난다. 그 순간은 5가지입니다. 행복, 분노, 거짓말, 과시, 고통. 이 5가지를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내면을 더 깊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얼굴도 더 정직하게 마주하게 되겠죠. 쇼펜하우어는 철학으로 살았고 그 철학은 결국 사람에 대한 통찰로 귀결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이 말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눈 이 5가지의 관찰법은 단순한 분석이 아닙니다.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삶의 통찰이고 진짜 인간관계를 위한 나침반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다시 한번 관찰해보고 싶은 사람 말입니다. 웃을 때, 화낼 때, 거짓말할 때, 자신을 내세울 때, 그리고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궁금하다면 오늘 나눈 이 5가지 기준을 꼭 기억해두세요. 나이가 들면 사람 좀 본다는 말, 생각보다 착각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관찰의 방향이 사람을 꿰뚫는 눈을 만들어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람을 만날 때 이 5가지 통찰력으로 보세요. 당신은 분명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여러분도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왜 그땐 그걸 못 봤을까 후회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때의 상황이나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겐 그 경험이 또 다른 배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건강지 해노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